바다여 그 말하라, 바다여 그 말하라는 이 제목의 책입니다. 부제가 영광의 초계함 백두산과 비운의 당포함, 그러니까 앞에 약 3분의 2 정도는 백두산함에 관한 내용이고 뒤에 3분의 1 정도는 당포함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저자는 이분인데 권주혁 박사라고 이건산업 고문으로 계신 분인데요. 이건산업은 남태평양 일대에 목재 산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분이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정글을 누비면서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분입니다. 영국 훈장을 받으신 분이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전사연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태평양 일대 2차 대전 전적지, 전사지 이런 것을 전부 답사를 해서 책으로 펴내고 이 책은 2003년에 발간을 했으니까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정말 오래된 책이 되었네요. 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백두산 함에 얽힌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백두산함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뒤에 백두산함 사진을 띄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백두산함은 이름이 지금 함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해군에서 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는 전투함에 붙이는 명칭이고 이 정도 급의 전투함은 보통 정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정. 그래서 이것을 정식 명칭은 초계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규모의 그 항공모함, 비행기가 앉았다 떴다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있고 그 다음에 대양을 누비면서 이렇게 전투를 할 수 있는 순양함이 있고 그 밖에 구축함, 초계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초계정은 그 중에서도 급수가 상당히 낮은 급에 속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고 미국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그 유보트라고 아시죠? 대서양을 누비면서 정말 수많은 그 영국과 미국 상선을 침몰시켜서 영국과 미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유보트 작전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되었던 그런 경비정입니다. 재원을 보면요, 연안감시 임무를 가진 작은 함정급으로 배수량은 300에서 500톤, 승조원이 40명에서 8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 무기로 이제 이 앞쪽에 3인치 포, 그러니까 76mm 포인데요. 3인치 포가 장착되어 있고 이제 주변에 그런 중기관총들이 무장되어 있는 그런 경비정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초계정급에는 무슨 함 이렇게 명칭을 주지 않고 번호를 붙입니다. PC 뭐 몇 번 이렇게 나가거든요. PC는 초계정이라는 뜻이고 번호는 이렇게 해군에서 이제 부여하는 번호인데 이 백두산함은 1943년 11월 8일 건조되었고 PC823이라는 번호를 받아서 이제 현역에 취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1946년에 미국 해양대학교의 실습선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해군은 당시에 이만한 급의 배도 없었습니다. 주로 일본이 쓰다가 남기고 간 목선 형태의 그런 경비정, 미군으로부터 인수한 이거보다 급이 작은 그런 경비정급의 배가 좀 있었고 무장 상태도 이런 포가 아니라 주로 기관총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전투를 할 수 있는 함정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투함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1948년 정부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정부 수립 당시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함정은 앞서 나온 대로 미군이 인도한 노후한 소형 보병 상륙용 함정, 소해정, 그리고 일본군이 남기고 간 소해정, 민간용 소형 화물선을 그대로 전용한 경비정 등 무장을 갖춘 전투용 함정은 한 척도 없는 빈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해군은 여수 반란 사건을 진압하면서 전투력을 갖기 위해 포를 장착한 함정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이것은 해군만의 바람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인사들의 바람이었다. 자, 여기서 손원일 해군 제독원 준장입니다. 1949년 6월, 그러니까 6.25 전쟁 1년 전이죠. 참모총장으로부터 말단 수병에 이르기까지 월급을 10%씩 공제하여 적립해서 전투용 함정을 구입하자는 애국운동을 벌였다. 참 눈물겹죠. 또 해군 장교와 부사관의 부인네들도 바느질과 빨래로 성금을 모았고 이 외에도 해군 장병들이 한 달에 2, 3회 진해 시내에 나가서 고철을 수집하고 고물상에 팔아 모은 돈으로
성금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해군은 미화 15,000부를 모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우리도 전투함을 한 척 구입합시다. 이렇게 건의하니까 이 대통령이 감격해서 당시 이제 해군의 고문관으로 나와 있던 로빈슨 대위를 불러서 전투함을 좀 한번 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섭외된 게 이 배인데 대통령이 당시 국고에서 미화 45,000부를 이렇게 내주고 합치면 이제 6만 불이 되는 거죠. 전투 함정을 구입하기 위해 해군 장병 전원이 성금을 내고 부인들은 삭바늘질과 빨래일을 하여 성금을 만든 것은 아직까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인수하러 15명이 특별히 조직돼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때 이 초대 백두산한 함장 최용남 함장 나이가 26이라고 그럽니다. 26. 그러니까 나머지 승조원들도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겠죠. 당시 우리나라 건국 당시에 군의 사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나 뭐 정일권 장군이나 김백일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30대에 육군의 그 최고 지휘관들이 될 수 있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라가 없었으니까 군인을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 만주군이나 뭐 일본 사관학교나 이런 데서 군사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 정도 나이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군을 창설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백선엽 장군이 30대 초반에 사단장을 하셨겠습니까? 요즘은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당시 뭐 김백일 장군이나 정일권 장군이나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이 연배들이 박정희 대통령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뭐 육사나 만주군관학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 맥기수 선배들이고 후배들이고 다 이런 사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인수를 하고 가서 여기 당시에 사진이 있는데요. 네,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9년 12월 26일 미국 뉴욕항에서 백두산호 명명식을 하는 모습이고 손원일 제도, 이건주 소령, 예, 로빈슨 대위, 박옥규 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우리가 이제 이 백두산함이라는 이름을 미리 지어놨는데 이 초계정 우리가 인수하기로 한 이 초계정 이름이 화이트 헤드였대요. 그러니까 흰머리, 백두산과 의미가 통하죠. 예, 그건 우연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당시에 이제 갔던 우리 군인들의 계급이 나이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미국에 갈 때 임시로 미군들의 계급하고 나이하고 좀 맞추기 위해서 임시로 한 계급씩 이렇게 낮추어서 갔답니다. 그는 임시적인 조치죠. 자, 인수요원들은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이 배에서 숙식을 하며 낮에는 모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페인트 칠하고 기관 수리하고 그때 배가 상당히 낡았다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잡일들을 다 미군한테 맡기면은 국비가 많이 나가니까 직접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701이라는 그 숫자까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명명식을 하고 이제 배를 인수를 받아서 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12월 26일이잖아요. 자, 이 명명식은 이제 백두산함이라고 이름 지어진 초계함 701호의 뒷갑판에서 열렸다. 말이 전투함정이지 함포나 기관총 등 무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 명명식에는 당시 주미대사관에서 장면대사, 손원일 제독, 교민 여러 명, 미군, 승조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간단하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마스트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참석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부른 애국가는 뉴욕 항구의 겨울 찬바람을 가르고 멀리 퍼졌고 승무원들과 이들을 도와준 교포들의 가슴은 감격에 찼고 그중 몇 명은 애국가를 부르면서 연신 눈가를 비비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애미를 거치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고 또 멕시코를 지나서 하와이에 들르고 하와이에 들러서 여기서 뭐를 하냐면은 이제 자 이렇게 포를 답니다. 주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해군의 첫 포가 되겠습니다. 하와이 교문들은 진주만 앞바다를 위풍당당하게 지나다니는 거대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한 모습에 익숙하였으므로 을의 고국의 군함도 그동안 보아온 미 해군의 거대한 군함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그만 대포조차 장착하지 않은 왜소한 함정이 태극기를 뒷갑판에 달고 파도에 흔들리며 초라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군함이 작아 약간 실망도 했지만 곧
신생 조국의 함선을 만든다는 긍지가 되살아났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조원들은 여기 이제 조선소에 정박하면서 3인치 포가 장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여기가 도착한 게 1월인데요. 이 포를 3월 중순에야 장착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방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월 20일 하와이를 떠나서 과잘린 섬에 들어가고 또 괌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4월 10일이네요. 예, 4월 10일. 자, 그러니까 전투함이라지만 구경 3인치 76mm 포 한 문만 있을 뿐 원래 이 PC 초계정이 붙어야 할 기본 무장 20mm, 40mm 기관포나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구식 레이더 장비, 폭내조차 전혀 없었으므로 해군은 즉시 백두산함의 오른쪽과 왼쪽에 경 50 중기관총을 각각 한 정씩 설치하였다. 그러나 백두산함의 3인치 포는 당시 한국 해군이 갖고 있던 포 가운데 가장 큰 유일한 한 포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6.25 발발과 동시에 북한이 동해 쪽으로 이렇게 부산과 마찬가지로 후방 침투죠. 이렇게 후방 침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해 강원도 명주군 옥계 해안에서 새벽 3시에 이 상륙한 북한군과 첫 교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6.25 전쟁의 첫 교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 4시에 공식적으로 전 휴전선을 통해서 일거에 남침을 했지만 이렇게 미리 출발한 침투 부대가 강원도 명주군 옥계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두산함도 그쪽 경비를 위해서 이제 동해안 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올라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동해안 묵계 쪽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백두산함이 6월 25일 오후 3시에 진해 기지를 떠나서 6시에 부산 앞바다를 지나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밤 8시 12분경에 어떤 검은 배가 남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당시 북한 수송선은 군인들을 가득 태우고 부산에 상륙해서 어떤 거점을 확보하고 교란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북한 군인들이 우리 경비정하고 전투를 이제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백두산함이 여러 차례 관찰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은 적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군 본부에 이제 보고를 하고 전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 백두산함은 실제 포를 한 번도 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괌 쪽으로 오면서 거기서 포를 100발을 싣고 왔는데 포가 이게 아까우니까 연습용으로 쓰지는 못하고 이 전투에서 이제 처음으로 써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가 제대로 나갈까 되게 조마조마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당시 승조원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책에 있는 것은 상당히 선명한데 여기에 책에 있는 사진들은 얼굴을 하나하나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이 한 명 한 명이 누군지 이렇게 이제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적선으로 밝혀지고 사격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게 26일 01시 10분입니다. 이제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위협 사격으로 쏜 첫 발을 통해 적선임을 완전하게 확인한 뒤 그때부터는 적선을 조준하고 계속 포탄을 발사하였으나 연속 적선 주변의 바닷물 위에 떨어졌다. 한 번도 실제 사격을 해보지 않은 백두산함의 포술 요원들은 계속 몇 발을 명중시키지 못했으나 당황하지 않고 다시 조준을 하였다. 이 지금 캄캄한 밤입니다. 예. 실제로 주간 사격도 안 해본 포술 요원들이 막상 실전에 부딪혀 그것도 야간 사격을 하니 어떻게 보면 명중 못 시키는 것이 당연하였다. 계속 대여섯 발이 빗나가 적선 주변 바다에 떨어지자 포술 요원들의 이마에는 긴장으로 생긴 구슬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포탄아 제발 이번에는 명중해다오. 포술 요원들의 결의는 곧 그 대가를 받았다. 한 발이 적선 앞 갑판 아래에 불꽃을 튀기며 명중하였다. 이렇게 20발 발사한 가운데 5발이 적선에 명중하였다. 이 기록화가 여기 있던데요. 지금 포를 적선 방향으로 해서 사격을 하는 모습이죠. 당시 레이더가 없어 야간 해전에서 거리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던 백두산함은 함장의 결심에 따라 적선 가까이 접근하여 명중탄을 퍼붓기 위해 적선과의 거리를 점차 좁혀 들어가면서 적선의 왼편 1.7km까지 접근할 때까지 10여 발을 발사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3인치 직사포를 발사하니 포탄은 마치 단도로 찌르듯이 적선에 계속 명중되어 불꽃을 일으켰다. 드디어 적선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며 적선을 감싸기 시작하였다. 여기 보시면 전투 개요도가 나오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냥 그 포 몇 발로 이렇게 침몰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밤이라 목표물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백두산함은 적선 왼편 900m까지 접근하여 다시 3인치 포와 중기관총을 사격하였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전투가 붙다 보니까
예, 적선에서 쏜 이 85mm 포, 이게 우리 백두산함 조타실 아래쪽, 뭐 이쪽이겠죠. 예, 아래쪽을 들어가면서 터지면서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중상을 입고 전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적의 85mm 포탄 한 발이 백두산함의 조타실 밑부분에 명중하여 조타실을 간통하여 지나가며 터지면서 김종식 소위를 비롯하여 3명의 승조원에 중상을 입혔다. 이때 백두산과의 직선거리는 불과 360m 밖에 되지 않았다. 완전히 그냥 근접해서 전투를 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선을 침몰시키고 새벽 5시 45분에 이 백두산함은 원래 목적지인 묵호 방면으로 북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수송선에 장착되어 있던 포는 이 탱크에, 첫 번째 탱크 T-34, T-54 탱크에 장착된 이 포입니다. 이 포. 이 포가 바로 2002년 연평해전 때 북한 함정이 우리 참수리호를 이렇게 겨냥하고 내려올 때 장착했던 그 포입니다. 그러니까 명중률이 낮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조타실을 겨냥한 채로 이렇게 쭉 다가와서 완전하게 그냥 그 사격권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 발포를 해버린 겁니다. 이때 전사하신 2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 백두산함에 올라온 군의관 김중희는 심한 배멀미에 시달린 데다가 부상병의 창자가 튀어나온 것을 보고 먹은 것을 토해내었으므로 주위에 있던 승조원들이 깡통에 줄을 메어서 이렇게 목에 걸어 주었고, 군의관은 수술하는 도중 가슴에 찬 깡통에다가 구역질을 하면서 창자를 뱃속에 다시 집어넣는 수술을 하였고, 하지만 피를 워낙 많이 흘린 상태이므로 중상자 2명은 곧 숨을 거두었다. 근데 이 중상자 2분은 이렇게 전사하시기 전에 간신히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판사관님, 갑판사관은 지금 최영섭 예비역 대령을 이야기합니다. 갑판사관님, 적함은 어찌 되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2명이 거의 동시에 물어보더란 겁니다. 그래서 최영섭 소위는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적함이 깔아앉았는지 안 깔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였지만 격침되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장을 다 내놓은 상태에서 이 말을 듣고 얼굴에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은 김창학 상등병조는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끝까지 함께 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며 최소희를 바라보았다. 곧이어 김창학 상등병조는 마지막으로 몸에 남아있는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 뒤 숨을 거두었다. 그와 동시에 옆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거친 숨을 내쉬던 전병익 2등병조도 천장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눈을 뜬 상태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 2분 전사 한 분의 묘역을 찾아가서 헌화한 모습을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승조원들이. 네, 이렇게 찍힌 나라인데 참 일국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시장 만들어주고 지사 만들어주고 대통령 후보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나라에 저주를 퍼붓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그러고 머리 피도 안 마른 젊은 국회의원이 김광진인가요? 이런 젊은 애들이 이런 나라를 지킨 분들을 무슨 뭐 친일파네 뭐네 하면서 악담을 퍼붓고 참 말세가 따로 없습니다. 6.25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라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것도 무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그런 걱정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앞으로 과연 존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